권사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관련하여서 이것이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하면 한없이 길어지고 요약하면 또 짧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참 재밌는 유럽사에는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설명은 상당 부분 황희상 씨가 지은 특강 종교 개혁사라는 책에 도움을 많이 입은 거, 그리고 거기에 레퍼런스가 있음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또 참고하시려면 그 책을 참고하시라 권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좀 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 수장령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왕의 권리는 신이 내려준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 얘기를 영국의 헨리 8세가 주장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의 배경에는 그 당시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으로 생각되고 있을 때에 헨리 8세가 본인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교황과의 연을 끊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교황과의 연을 끊으려고 했는가? 본인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 당시 유럽 전체가 종교적으로는 교황의 어떤 우두머리됨 하에서 종교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는가? 그건 종교적 신념보다는 본인의 결혼 문제와 연관성이 큽니다. 헨리 8세는 굉장히 여자 문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스캔들로 유명한 왕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일대기를 아주 흥미있게 잡아낸 튜터스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신 아주 스펙터클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물을 궁금할 것 같아서 실물 사진을 가져와 보면 이런 풍채를 가졌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6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캐서린, 앤 볼린, 제인, 그리고 플레임은 아니고 앞에 이름만 따자면 앤, 캐서린 이런 반복적 이름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밑에 세 분께서는 역사적으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정치와 또 여러 가지 헨리 8세 처신과 관련해서는 위에 세 여인이 좀 부각되는 면이 있죠. 참 이것도 슬픕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역사적으로 남을 때 참 이렇게 이슈가 없이는 묻혀버리는. 자, 그런데 캐서린은 스페인 왕가의 공주였어요. 헨리 8세가 캐서린과 결혼할 때에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의 공조, 동맹을 생각한 결혼을 했지 진짜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도 일반적인 풍토였기도 하고 그러다가 왕궁에서 일하고 있던 엠블린에게 반하게 되고 이 여인에게 마음을 주죠. 그래서 캐서린과 결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엠블린과 또다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엠블린과의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독특한 점 유럽의 한 왕이 자신의 결혼을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됐습니까? 교황에게 허락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국제적인 문제 또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스페인의 어떤 정황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걸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엠블린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죠. 여기서 이제 헨리 8세의 반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과의 단절을 시도하면서 엠블린과의 결혼을 강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과 연을 끊으면서 교회의 우두머리는 나다라고 영국 내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체제, 영국의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나름의 이 유럽 대륙과 구분된 나름의 종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영국 성공회의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로서 보자면 교황과 연을 끊는다, 로마 카톨릭과 어떤 이렇게 손을 끊는다라는 것은 헨리 8세가 종교적 신념으로 한 결정은 아니었지만 의외로 종교개혁자들에겐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갖은 핍박과 신학적 논쟁과 그리고 교황의 권세 하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나름의 종교적 신념 표출과 연구 발전들을 아이고 헨리 8세 본인의 국왕이 알아서 끊어주니 영국 내에서의 종교개혁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죠. 자, 물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교회의 우두머리로 교황이 있던 자리를 교황과 연을 끊으면서 헨리 8세가 차지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계급제도 위에 왕이 위치한 것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거나 교황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영국 내에서 본인의 소신을 좀 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헨리 8세의 이러한 시도, 사실
믿음으로 시작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본인의 결혼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그 종교적 체제나 뭐 교회의 발전, 로마 카톨릭과 단절했으니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나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혁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묻는다면 지지부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어떤 그 출구를 종교개혁자들에게 어떤 숨통을 다소 이전보다 트여주는 역할을 했지만 개혁이 확실히 이루어나지는 않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영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캐서린과는 어쨌든 그러한 엠블리나랑 결혼하면서부터 캐서린과는 뭐 이렇게 사이가 뒤틀린 거는 불보듯 뻔한 거고, 그에게는 메리라는 딸이 있었고, 그런데 의외인 것은 그러면 후계자는 나중에 엠블린의 자녀에게서, 사랑하던 여자였으니까 엠블린 자녀에게서 후계자를 뒀겠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엠블린이 딸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인데 딸에게 자기의 왕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전이죠. 오히려 그 이후에 헨리 8세가 후계자로 두는 건 제인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를 후계자로 두게 됩니다. 이 또한 엠블린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족 사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재위할 때 나이가 11세. 요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왕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섭정을 시도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섭정이라는 단어가 보통 뒤에서 이렇게 힘없는 왕 뒤에서 왕을 휘두르는 나쁜 세력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그렇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이들이 에드워드 6세를 도우면서 본인들의 소신도 펼치는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권력욕이 아니라 개혁의 욕구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캐서린의 딸 메리, 그리고 엠블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가 아니라 제인의 아들 어린 에드워드 6세가 왕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지지부진했던 종교 개혁이 왕을 도와 본인의 소신들을 펼침으로 아주 발전할 기회를 딱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을 불러서 개혁의 불씨를 훨훨 타오르게 합니다. 이때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가 더욱더 유명 대학으로 서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그만큼 대륙에서의 어떤 그 유수한 신학자, 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그들의 신학적 연구, 또 기틀을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이 오래 갔으면 더욱더 많은 변화들을 일으켰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찰나, 에드워드 6세는 단 16세에 죽습니다. 안타깝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그러면 에드워드 6세 이후에 후계자로 누가 될까요? 왕가의 자손이면서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 여기서 이 도표만 보면 딱 감 잡히는 게 누가 다음일 것 같습니까? 메리 1세인 겁니다. 메리 1세. 그래서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메리 1세가 캐서린의 딸이죠. 엄마가 버림받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스페인의 왕가였고 카톨릭의 신념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왕인 자신의 아빠가 엄마랑 자기를 버리는 것을 본 데다가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자신과 신앙적 신념이 다른 개혁자들이 신앙을 펼치는 걸 다 눈여겨보다가 본인이 왕위에 오르니 그 유명한 블러디 메리, 복수심에 활활 타올라서 여태까지의 자신의 정적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반대되는 개혁자들을 싸그리 몰살시키는 피에 메리라는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참,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유수한 신학자들, 그리고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는 많은 신학적 발전을 이루었던 개혁자들, 핍박 가운데 다 도망 나오게 되죠.
남아서 죽는 이들도 있고 피해서 나온 자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반전이 됩니다. 이렇게 도망친 이들이 대륙에서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 그리고 대륙에서 종교 개혁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던 이들과 만나서 그걸 배우고 나중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비극이라고만 종교적 관점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메리 1세가 죽은 다음에는 도표 보니까 자연스럽게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그 동인도 회사를 건립하고 또 아닌 척하지만 해적을 밀어주면서 해상권 장악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그녀가 탐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교 임명권입니다. 우선적으로 탐냈던 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봤던 것이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과 정치와의 관계, 종교가 문란했을 때 정치의 상관관계, 정치적 이슈와 종교적 이슈의 어떤 그 상관관계, 왕으로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관심은 주교 임명권을 달라하여 종교적인 것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절대 왕권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까지 다스리려고 주교 임명권을 달라고 한 것이었죠. 그러니 절대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거대하게 핍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거나 길을 많이 열어줬던 것 또한 아닙니다. 도표를 보면 헨리 8세 때 교황과 빠이빠이 선언을 하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근데 지지부진한 도표를 갖죠. 에드워드 6세 때 여기 에드워드 6세 자리에 마크 트웨인 왕자와 거지 소설 표지를 놓은 거는 실제로 에드워드 1세가 왕자와 거지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의 급진적 발전을 이루고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실제로 영국 안에서의 개혁의 심지를 불태우죠. 그러나 피에 메리로 인해서 급격하게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개혁자들이 고민을 하고 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감사하게 그 같은 섬 내의 북쪽 스코틀랜드에 유럽에서 칼빈의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온 존 녹스라는 인물이 스코틀랜드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존 녹스가 이러한 자신의 섬 안에서의 상황 가운데에서 꿋꿋하게 개혁 신학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엘리자베스의 지지부진함 가운데 왕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교회를 다스려가나를 고민했던 참 순수한 신앙을 원했던 퓨리탄들은 장로교 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지지부진한 상태가 꽃 피울라 그러던 찰나 북쪽의 존 녹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장로교 정치를 완성을 하는 그러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 자신의 스코틀랜드 교회를 두고 가장 개혁된 교회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겠습니까? 이 선언은 실제로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했지만 남쪽의 영국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본인과 신념을 같이 하기를 바라는 자극제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렇다면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여기 어떤 그 두 국가가 어떠한 연계점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보자면 잉글랜드의 튜터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조가 쭉 내려오고 있다가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 안 하고 자녀가 없이 죽자 왕가의 사람을 데려오는데 제임스 6세를 데려오죠. 그런데 이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에서 6세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통합왕으로 오면서 영국에서는 처음 제임스 1세라는 왕으로서
통합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킴 제임스가 바로 이 제임스고, 그래서 이 제임스가 통합 왕이 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본격적 교류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와 보니 주교 임명권이 있는 겁니다. 엘리자베스가 만들어낸. 본인은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종교적으로는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맞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 권위에 눌려 있었는데 와보니 주교임명권이 있어. 그래서 장로제도 싫어. 왜냐하면 본인이 신앙의 장로제도를 완성시킨 신학자들과 개혁자들에게 눌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장로제도 싫어를 주교임명권을 들고 외칩니다. 그래서 과거에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개혁을 하면서 없애버리려 했던 비숍, 직분을 다시 들고 나오고, 야, 비숍이 없으면 왕도 없어. 뭐죠? 나는 로마 카톨릭 제도로 돌아갈래. 이런 상황을 넌지시 비추게 되는 말을 합니다. 혹자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라는 이 유명한 성경이 그때 있었던 걸 보면 제임스 왕에게는 소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보다는 킹 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의 어떤 그 종교적 소신 때문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다시 개혁자들에 대해 반하는 뉘앙스를 내비치니 그들에게 반감을 사서 또 곤란한 처지에 있을까봐 그들에게도 내가 완전히 너희를 뭐 반대하거나 억압한다라는 거 아니니까 내 지원해 줄 테니까 성경 번역 작업 해봐 해서 생기는 것이죠. 다행히 그게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으로서 성경 번역사에 크게 남기는 했지만 참 묘한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임스가 만들어낸 정책들을 보면 확실히 개혁된 교회에는 부합치 않았습니다. 그가 펼친 유흥장려 정책, 주일은 안식일을 이어받은 것이니 안식하라, 놀아라, 이런 차원에서 유흥장려 정책이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난잡하게 노는 것이 되는 거야. 이거 아주 고난도로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인 충격파를 먹였던 것이 제임스의 행보였습니다. 이 유흥장려 정책이 1618년에 공포됩니다. 이게 뭐야? 다시 어떤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찾을 수 없는 나라 분위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 정말 순수한 신앙을 찾아가자. 이건 안 된다. 모든 걸 포기하고 배 하나 타고 1920년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 그래서 메이플라워호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해서 미국이 되는 거죠. 미국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간 신앙이 얼마나 순결했을까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히려 더 신앙의 순수함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터전을 떠난다?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묻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개혁된 교회를 외쳤던 스코틀랜드의 그 순수한 신앙,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그동안 분투하며 싸웠던 유럽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의 신앙이 여기에 묻어서 갔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떠나고 그 이후에 영국은 어떻게 됐는가? 제임스 1세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찰스 1세, 프랑스 파리에서 컸죠. 절대 왕정과 카톨릭 신앙을 봤던 이가 와가지고 이 제임스 1세에 이어서 찰스 2세까지 나라를 많이 망가뜨립니다. 전쟁에서도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한테 바보 같은 짓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참 난잡하게 만들고 의회에 잘못 건드리고 권위주의로 부려서 어떤 의회의 신뢰를 얻어내지 못하는 권리장전이 이때 만들어지는 이유가 너희들의 그 분별 없는 왕권에 대하여서 정당한 이유로 제안을 하겠다. 이 권리장전의 탄생이 다 이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제임스 왕과
그리고 찰스 1세의 실수들로 말미암아 사실 이 영국 섬 내에서의